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 금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채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와 채권 가격 사이의 관계, 보통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은 지표금리. 금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의 금리를 내가 지금 이 금리가 얼마쯤 된다라는 거를 꾸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표금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단기 금리 차,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거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가령 뭐 10년짜리와 2년짜리의 금리 차, 이런 걸 장단기 금리 차라고 이야기하고,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채하고 회사채 사이에, 국채는 그렇잖아요. 이건 무위험 채권입니다. 뭐 물론 한국 정부가 달러로 갚겠다, 원리금을 달러로 갚겠다고 발행한 한국의 국채는 무위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부도 굉장히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A가 2개나 붙어 있으니까 고위에는 A가 3개 붙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A 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처럼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원리금을 상환 못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0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위험 채권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발행한 원화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채권은 완전히 무위험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원리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진짜 0입니다. 0.0000%예요. 왜냐하면 돈 찍으면 되잖아요. 돈 찍으면, 원화 돈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무위험 채권이죠. 이런 무위험 국채하고 회사채는 원화든 달러든 어쨌든 그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리금을 못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하고 3년 만기 AA- 회사채 금리하고 사이에 이 차이를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차하고 신용 스프레드, 이런 이 금리차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인데, 일단 뭐 채권의 가격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마치 그런 겁니다. 마치 그런 건데, 가령 내가 오피스텔에 투자한다고 보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데, 뭐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년에 이 오피스텔에서 내가 얻는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거는 금리로 따져보면 10%잖아요. 10%. 내가 이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것이지, 금리는 얼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10%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1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있고 이 오피스텔에서 얻는 수익률이 존재하고 두 개가 존재하죠. 채권에서 가격이 있고 금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권의 가격 10,000원이래요. 이 채권의 금리가 1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야기하는 금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만기까지, 뭐 또는 오피스텔은 만기가 없긴 합니다만, 이 매년 일정하게 똑같이 평균적으로 만기까지 얻게 되는 수익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금리하고 가격이 있죠. 근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2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임대료가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임대료 수익이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금리가 5%가 된 겁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임대료 수입에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금리 수익률이 20%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리는 떨어지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따른 수익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오피스텔이나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채권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 채권을 만 원에 샀는데 그때 금리가 10%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채권 만 원어치를 사면 1년에 1,000원씩 이자가 나온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발행자가 어떤 회사가 발행할 때 만 원이라고 발행을 하고 이 채권 사는 사람이 이 회사한테 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이자를 어떻게 주기로 했느냐면 10%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1,000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1,000원을. 이 때문에 이 채권을 산 사람은 만 원짜리 채권 사고 1,000원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매년 받는 건데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해가지고 2만 원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회사가 주는 이자가 1,000원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금리가 10%이다가 5%로 떨어지면 이 채권의 가격이 만 원이다가 2만 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채권은 금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차이밖에 없을 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것과 헷갈려 하느냐면 우리가 은행 예금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 중심으로. 금리가 5%일 때 내가 지금 100만 원 맡겨놨다가 금리가 5%래요. 은행에 갔더니. 그럼 1년 후에 105만 원 내가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금리가 올랐대요. 10%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0만 원 맡겨놓으면 1년 후에 110만 원 찾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갔네? 5%일 때는 105만 원이었는데 10%일 때는 이제 110만 원이 됐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예금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값이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값이 100만 원이고 금리에 따라서 미래 값이 바뀝니다. 미래 값이 바뀝니다. 1년 후에 105만 원 받을지 110만 원 받을지 요거는 예금에서 이렇게 하는데 채권은 뭐냐면 아까 제가 회사가 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잖아요. 이 만 원이 어떤 의미냐면 이 가령 만기에 3년이면 3년 후에 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는 3년 후에 만 원 드릴게요. 3년 후에 만 원 드릴게요 라고 약속한 것이 채권입니다. 은행 예금은 지금 100만 원 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근데 채권은 발행한 회사가 3년 후에 만 원 드릴게요. 지금 이걸 얼마로 사시겠어요? 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로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데 채권은 미래 가치가 정해져 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 전제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예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걸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공채 할인을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원을 떼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의 지하철이 있는 데서는 도시철도 채권 7년 만기. 그 다음에 그런 도시철도가 없는 데서는 지역개발 채권 이런 걸 강제로 사러 가는 것이죠.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이 자동차 사는 데다가 끼워가지고 첨가해서 강제로 사도록 하는 채권입니다. 이런 걸 옛날에는 강제 첨가 소화 채권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내한테 팔 때 이거는 이제 사채가 아니에요.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아니고 공기업들이 발행했다고 해서 공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하는 뭐 서울지하철공사 뭐 이런 데서 또는 뭐 각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사채라고 안 하고 공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채를 내가 강제로 내가 사고 싶어 산 게 아니고 그냥 자동차 사게 되면 법에 얼마 사야 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내가 그 채권을 삽니다. 근데 왜 할인을 하느냐? 가령 서울도시철도 채권을 보면
이게 만기가 7년이거든요. 만기가 지금 내가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일정 금액의 도시철도 채권을 7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금리가 지금 7년짜리 도시철도 채권의 금리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1.7% 정도 돼요. 매년 1.7%씩의 이자를 받는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채권을 그 자동차 살 때 내가 살 때는 법에 따라서 1%로 사야 됩니다. 1% 금리로 사야 돼요. 그 이 할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법에 내가 이 채권을 1%로 사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 채권을 갖고 있으려고 하니 뭐 잃어버릴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이거를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시장에 갔더니 1.7%래요. 금리가.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령 내가 가령 10,000원에 샀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때 금리는 1%였고 내가 이거 시장에 현금화 시키려고 팔려고 보니까 1.7%고 1.7%가 시장금리예요. 시장금리고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금리고 1%는 뭐냐면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보다는 낮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을 1%에 사서 곧바로 1.7%에 팔면서 이만큼 손해를 보는. 근데 지금은 그게 7년짜리 채권의 경우에는 요 정도 차이가 한 가격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됩니다. 금리로는 0.7%인데 이게 이제 7년 정도를 하게 되면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7 곱하기 7, 49 그래 0.7 곱하기 7 하니까 대충 4.9, 5 정도가 되네. 네, 그 정도 계산을 이 채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 도시철도 채권을 살 때보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채 할인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거 할인은 아니고요. 할인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가격에 손실을 보는 자본 손실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뭐 채권의 금리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내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대요. 그럼 내가 금리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금리를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 금리 얼마야? 한국의 금리 얼마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국채 10년 만기 금리를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가령 한국의 국채,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뭐 나라마다 그런 식의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길트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뭐 트레저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KTB 국고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다 국채예요. 국가가 발행하는. 근데 뭐 국채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 말고도 몇 개가 더 국채 범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의 국고채, 미국의 국고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냥 다 국채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국고채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미국은 트레저리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독일은 분트 이렇게 부르고 뭐 외국에서는 한국의 국채 그러면 KTB 뭐 이렇게 부르고 일본 JGB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뭐 다 국채입니다. 그냥 국채. 국채 10년 만기. 한국은 지금 이게 1.9% 정도 됩니다. 미국은 1.4, 1.5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가령 중국 같으면은 3.3, 일본 0.1, 0.15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독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3%. 뭐 그 정도가 되는데 대충 이런 숫자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그 졸업식 축사, 스탠포드 대학의 축사였나요? 거기 보면 처음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저는 그 동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가 뭔가 길을 잃었다 싶을 때마다 그걸 이제 돌려보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점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점을 찍는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군데군데 점이 찍혀 있어야지 선이 연결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그렇습니다. 맥락은 자기 대학 다니고 대학을 자기 스스로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먹을 것도 잘 없었는데 그 청강, 도강이라고 하나요? 대학에 이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폰트 강의를 하대. 글꼴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그 강의를 듣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도강을 했는데 근데 그 폰트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PC하고는 다른 매킨토시의 핵심이죠. 처음부터 폰트를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매킨토시와 애플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폰트를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폰트를 알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선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폰트라고 하는 점을 찍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점이 몇 개가 더 찍히면서 애플, 매킨토시라고 하는 것에 선이 나오고 도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면 가령 채권, 금리에 대해서 채권 시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돼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걸 알게 되면 이 점과 점이 선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가 하는 표현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식이 되고 지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지표금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지표금리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의 채권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주식을 하시거나 나는 채권만 한다 이런 게 아니면 각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몇 개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이 그게 채권 시장에 나름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기사가 들어오잖아요. 그 찍어 놓은 점들이 자기들끼리 막 선을 만들고 막 도형을 만들어서 어떤 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표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걸 수시로 확인해 보겠죠. 가령 한국의 국채금리나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나 또는 구글에 봐도 이게 지금 얼마인지 저기 1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볼 정도로 머릿속에 고점은 꼭꼭꼭 찍어 놓는 것이죠. 자, 2가지 이야기 끝났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장단기 금리차 신용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이죠. 좀 전에 제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각국을 이제 딱 지표 금리로 넣었다. 그러면 이거 장기 금리입니다. 장기 금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금리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금리가 있는데 10년짜리 국채 금리하고 또 하나는 2년 또는 3년짜리 국채 금리하고 근데 요거는 요거와의 차이로 기억하는 것이죠. 금리 차, 스프레드로 기억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미국 같으면은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4, 1.5, 1.4%라고 하죠. 2년짜리 국채 금리는 한 0.1, 0.2%쯤 되거든요.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한 1.2%포인트, 1.3%포인트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한 1.3%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점 찍는 거예요. 이것도 점 찍어라. 그렇게 이 2개의 점을 찍고 놓고 나면 제가 보여드릴 이 차트가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2개의 점 찍어 놓은 것이 이제 도형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난 1990년 이후로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1990년 이후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쭉 있었겠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음영으로 표시된 시기를 딱 지났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지나고 경기 회복기다라는 것이죠. 그 흰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예요. 이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쁠 때고. 보시면 경기 침체 시기는 굉장히 짧죠. 근데 그 선으로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의 추이입니다. 10년하고 2년. 미국의 10년짜리하고 2년짜리하고 금리
차이인데, 장단기 스프레드인데, 보시면 경기 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똑같아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건 뭐냐면 10년짜리 금리가 우리 은행 가보면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높잖아요. 당연히 만기가 길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 침체 직전에는 두 개가 같아지거나 또는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쭉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는, 2년짜리 비해서 10년짜리 금리가 막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지난 세 번 다, 이 세 번의 경기 사이클 세 번 모두 2.5%, 2.6%포인트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250bp, 260bp. 여기서 이야기하는 bp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만분의 1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퍼센트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50% 포인트 할 때 요 끝에 있는 0,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 요거를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50%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25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값이죠. 이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 다. 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값을 보는 것이죠. 지금 값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세 번에 똑같이 끝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한 절반까지 온 겁니다. 절반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번은 과거의 세 번하고 좀 다를까? 과거의 세 번하고 좀 많이 다를까? 제가 볼 때 과거 세 번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지난 2010년, 2012년 이럴 때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10년짜리 국채를 마구 사들어가면서 금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 대한 조작 행위가 광범위히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틀,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직전에 제로까지 갔다가 경기 침체 끝나면서 250bp까지 확대되더라. 이게 세 번 다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절반쯤 왔겠네, 이런 식의 점들을 찍어놨더니 이제 도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래 전망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과거에 이랬는데 이번은 과거하고 다를까?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거 평균을 적용하는데, 과거에는 평균도 똑같아요. 세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때마다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느냐? 아니죠. 그동안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충격을 받았지, 그동안 여기 제로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100bp 넘었을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충격을 안 받았어요. 야, 경제 좋아지잖아. 그래, 장단기 금리 확대되는 거, 장기금리 올라가는, 경제 좋아져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겨왔는데,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에서 200bp 사이가 좀 애매해요.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X축으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뭐 0bp도 있고, 저기 100bp, 200bp, 뭐 300bp 이렇게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좁을 때는 주식시장이 별로 조정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정부 중앙은이 열심히 지원을 해주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근데 또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넓을 때는 200bp 이상으로 장단기 확대되어 있다, 경제가 많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중앙은이 도와주지 않아도 주가는 잘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딱 요 구간, 지금 같은 구간에서 100bp하고 200bp 구간에서 정부 중앙은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경제가 스스로 살아갈 만큼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채권에 대해서 저는 그러죠. 어떤 걸 제 주장을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보시는 분이 잘 아실 것 같고, 스스로 어떤 뷰를 만들어 가시는 것, 투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채권에 대한 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을 찍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값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꾸준하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본인이 채권시장에 대한 뷰를 갖고 그러면 내가 채권시장이 지금 이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뷰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